건축 리뷰는 OPM. 젊은 건축가상! 오늘은 지난 8월 27일에 있었죠. 2025년 젊은 건축가상 공개심사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에 녹화본 전체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이렇게 6명의 개인 건축가와 3개의 팀이 심사위원단 앞에서 생중계로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최종 발표가 3일에 났죠. 김선형 건축가, A루트 건축사 사무소의 이창규, 강정윤 건축가, 에이콜랩 건축사 사무소의 정희삭, 홍진표 건축가가 당선이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나름대로 공개심사를 보는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포인트들 위주로 수다를 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아직 공개심사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각자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꿀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젊은 건축가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국가상이고요. 만 45세 이하, 안 늙은 건축가상 아니에요. 안 젊은 건축가상도 아니에요. 중년 건축가상 절대 아니에요. 젊은 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 자격이 있으면서 이때 건축사 면허는 꼭 한국 건축사가 아니어도 돼요. 아무튼 건축사를 가지고 있고 최소 1개 이상 시공 완료된 프로젝트가 있는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요. 매년 심사위원단 구성은 바뀌는데요. 지정된 심사위원단이 1차, 2차로 심사를 해서 최종 3명 또는 팀에게 주는 상입니다. 2차 심사가 온오프라인 공개심사로 이루어지고요. 상을 받으면 연말에 전시와 도록발간 공식 대담을 지원을 해줍니다. 아쉽게도 상금은 없음. 이제 젊은 건축가상 뭔지 아셨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Let's go! 첫 번째 제가 주목한 지점은 9개 팀, 편의상 개인이랑 팀이 섞여 있으니까 그냥 팀이라고 할게요. 이 9개 팀의 발표된 주요 작품들 중에 5개 팀의 작품에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에요. 다수에서 지금 국내에 잔존하는 보통의 오래된 건물을 미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하나씩 설명을 우선 드리고 종합적인 제 생각을 뒤에 붙이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발표 순서에서 첫 번째로 발표했던 아워 스튜디오 김수란 건축가의 작품, 이 합정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보면요. 저 외벽에 설치된 커튼에 어그로 끌리지 말고요. 그것보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큐트하게 붙은 작은 건물이 있죠. 저것이 이렇게 원래 기존에 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오래된 건물. 이 프로젝트는 기존 건물에서 증축을 한 거예요. 조적조였을 가능성이 큰 이 기존 건물을 이렇게 하부를 없애버리면서 시각적으로 더 이상 중력의 저항을 견디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다소 장식적으로 이 보통의 오래된 건물을 사용을 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순서로 발표를 했던 클레임 아키텍츠의 이 베이커리 카페 프로젝트를 보시면요. 원래 이런 건물이었던 것을 레노베이션을 한 프로젝트고요. 발표에서 카페 내부의 중정 공간이 공공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총극을 벌이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본 부분은 이 실내 공간을 보시면 기존 건물의 석가래 지붕 틀을 인테리어의 요소로 사용을 했죠. 보통의 오래된 건물의 미화. 다음으로 네 번째 순서로 발표했던 노말 건축의 최민욱 건축가 외 2인의 작품 중에 이 주막 프로젝트는 이런 기존의 팔짝 지붕의 한옥을 레노베이션 한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는 이 팔짝 지붕의 기와를 걷어버리고 볼륨의 형상 그 자체를 그대로 솔리드하게 외부에서는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내부에서는 석가래 지붕 틀을 인테리어의 요소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 담벼락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건식 조립해온 새 건물을 집어넣기도 했죠. 역시 보통의 오래된 건물의 미화.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발표했던 백반건축. 회사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킹받았어요. 가정식 백반의 백반입니다. 발표 컨텐츠도 공식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메뉴라고 해서 더 킹받아요. 아무튼 백반건축 김원희 건축가의 작품은 2개의 프로젝트에서 명시적으로 그 경향이 보였고요. 이 제주 수상한 집은 왼쪽에 보이는 기존 건물을 새 건물이 품는 형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그래서 내부에서 보시면 보통의 오래된 건물이 실내에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집을 덮은 집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의 외벽을 노출을 하면서 새 집이 기존 건물을 덮는 방식, 덮밥처럼 역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내부로 포함된 기존 건물의 부분들이 또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표를 했던 에이콜랩의 홍진표 건축가와 정희삭 건축가의 이 현집다오 새집다오 프로젝트를 보시면 공사 전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기존 건물을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외장에서 새 벽돌과 기존 건물의 옛 벽돌의 경계를 블러링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에서 철거한 벽돌을 재활용해서 새 벽돌과 섞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래된 벽돌을 재사용하는 방식은 시기상 먼저인 이 N작가 주택에서 사용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주택도 기존 건물의 증축이고요. 여기서는 상부의 우드로 마감된 부분은 명확하게 새로 만든 부분인데 하부가 기존 건물을 남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원래는 화강석이 매장재로 붙어 있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근처의 다른 철거 현장에서 가져온 오래된 벽돌로 마감을 해서 마치 원래 건물의 외장이 이러한 옛날 벽돌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젊은 건축가상에서 나타난 보통의 오래된 건물을 미화하는 경향을 살펴본 건데요. 사실 특수한 경향이라기보다는 현 시점의 현실적 보편적인 건축시장의 상황이 반영된 증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어느 때부터 국내에서도 대수선 레노베이션이 점점점 더 흔해졌고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건축가들에게 신축의 기회는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오래된 건물을 건축가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을 나열해보면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고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면 건축가들은 현실에서 맞닥뜨린 보통의 오래된 건물을 충분히 크리티컬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냐. 마치 PC주의처럼 윤리적 차원에서 Architectural Correctness, AC주의가 무비판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방식이 이제는 단순히 스펙터클을 추구하는 레트로매니아적 경향의 클리셰가 된 것은 아닌가. 결과물에 남은 옛 건물이 현행 건축법상 면적 이익을 최대화했다는 징표 정도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보통의 오래된 건물이 시장 상황의 산물로서 젊은 건축가들만의 전유물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공개심사에서 발표된 작품들은 충분히 젊고 신선하게 그것들을 소화했냐.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공개심사에서 발표되었던 이런 경향의 작품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백반건축가 에이코랩의 작품들이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백반건축의 수상한 집과 덮은 집에서 기존 건물이 외관보다도 특히 내부에서 기능적 공간적으로 풍부함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뚜렷해 보여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보시면 수상한 집에서 기존 슬레이트 지붕이랑 물바지를 그대로 남겨두거나 이 덮은 집에서 기존 건물에 칠해져 있던 분홍색을 다른 색으로 덮지 않는 태도 같은 데서 일관적으로 기존 건물을 그 자체로 기념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어떤 욕구가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구가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결국 기존 건물들은 원래 상태인 반기념적 일상의 방으로 사용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건축가 자의식과 사물 간의 긴장 상태 같은 것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코랩 작품에서는 기존 건물을 수용하긴 했는데 이 기존 건물의 아름답지 못함을 건축가가 결국 견뎌내지 못한 것처럼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헌집다오, 새집다오의 외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새 것과 옛 것의 경계를 블러링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는 기존 건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부각시키기보다는 통합된 새로운 전체로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N작가 주택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존 건물의 외피였던 화강석 타일을 철거를 해버렸고요. 아예 다른 곳에서 가져온 옛 벽돌로 옛스러움을 새롭게 표현을 했죠. 역시 기존 건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거고요. 오히려 의도된 옛스러움 그 자체가 건축가 개인의 추구미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실은 새로운 것인데 마치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새로움의 충격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새로운 것일수록 주변의 배경으로 용해되어 버리는 편이 더 낫다라고 건축가가 주장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 것과 옛 것 사이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한 역학관계를 결과물에서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올해 점건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습식 공법이 아닌 목조와 철골조 같은 건식 공법의 활용을 어필한 사례들이 눈에 띄더라. 특히 7번째 순서로 발표를 했던 김선영 건축가 이분의 발표를 보시면 전체 작품을 아우르는 키워드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주로 목구조 작품들을 보여줬고요. 목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인테리어 작품 같은 경우는 스틸 부재로 건식으로 조립을 해서 만든 결과물을 발표를 했어요. 말고도 백반건축도 발표했던 모든 작품들에서 건식 공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목조, 철골조. 특히 모한홍 하우스에서는 목조와 철골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김원일 건축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철목 구조를 어필을 했죠. 에이코랩도 마찬가지로 이 N작가 주택의 실내를 보시면 원목 기둥과 철골 구조를 섞어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건식 복합 구조를 사용했음을 어필을 했어요. 이런 건식 공법이 어필되는 상황도 사실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니죠. 현재 국내 건축 시장에서 건식 공법, 특히 목구조 방식에 관심을 갖는 건축가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로 많이 실현이 되고 있죠, 작품으로. 이런 경향은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이 너무 많았던 한국 건축 씬에서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식 공법도 그 자체로 신선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렇다면 김선영 건축가와 백반 건축처럼 건식 공법을 전면에 부각시킨 작업들은 공법을 활용함에 있어서 진짜 신선했냐가 평가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젊은 건축가상 공개심사에서 발표되었던 건식 공법을 활용한 작품들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을 만큼 흥미로운 작품들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건축가 팀은 이창규, 강정윤 건축가의 A-루트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8번째 순서로 발표를 했고요. 이분들은 제주도에서 사무소를 운영을 해요. 이런 A-루트가 만든 지도를 보시면 본인들이 직접 조사한 제주도 구도심을 맵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자료의 아래에 보이는 건물들, 제주도에 남아있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역시 보통의 오래된 건물들이죠. 이것들을 직접 조사를 해서 여기서 본인들의 건축 언어를 생성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보통의 오래된 건물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르고요. 그럼 그들이 제주도의 일상 건물들을 관찰을 해서 생성한 키워드들이 뭐냐? 총 7가지인데요. 풍경 속의 집, 느슨한 공유, 따뜻한 마당, 너머의 풍경이 아름다운 집, 기분 좋은 어두움, 무덤덤함의 서정성, 경험이 만든 디테일, 이렇게 해요. 따뜻하죠. 아무튼 이 키워드들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흥미롭진 않았어요. 거칠게 말해서 다른 시골 지역에서 조사 활동을 해도 많은 부분들이 겹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그들이 물리적 바운더리를 설정을 해놓고요. 그 안에서 좋은 일상 공간의 경험들을 몸으로 샘플로 수집을 해서 활용하는 실천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그들이 공개심사에서 했던 발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일단 믿어본다면 이 방식은 대안적이고 진정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느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건축가들이 실제 방문했을 때 좋은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런 설계를 위해서 실제로 좋은 공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거든요. 보통은 여행 갈 때나 뜨문뜨문 수집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매일매일의 프랙티스의 중심에 몸으로 직접 느낀 좋은 공간의 수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A루트가 제주도를 조사한 지가 거의 10년이 되어 간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어쩌면 발표장의 이미지만으로는 이분들의 작품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갈 일이 생기면 이분들의 작품들은 실제로 몸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백반건축 김원일 건축가 단독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김원일 건축가는 심사 과정에서 본인은 설계시공 일괄로 계약을 하는 디자인 빌드로 작업을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 부분이 발표가 끝난 후에 심사위원들과의 대화에서 상당히 화두였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축 설계랑 시공은 기본적으로 분리된 업역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건축가와 계약을 하고 시공업체와 또 따로 계약을 하죠. 그런데 이 디자인 빌드는 건축가가 됐건 시공자가 됐건 누가 되었건 하나의 주체가 설계와 시공을 분리를 하지 않고 이 전체를 통으로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하고 전체 과정을 책임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디자인 빌드가 설계와 시공을 통합적으로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 건축가가 직접 설계도 하면서 현장 노동으로 공사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김원일 건축가도 본인이 직영으로 여러 공정의 작업자들을 선정을 해서 업체가 됐건 프리랜서 작업자가 됐건 선정을 해서 시공자들을 모았을 거고요. 이 시공자들에게 본인이 설계한 도면을 제공을 하고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같이 감리를 보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진행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 통으로 계약을 해서 전체의 책임을 건축가가 지긴 하지만 심지어 현장에서 실제 노동에 참여를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전체 공정의 대부분은 설계자, 시공자가 분리된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심사 과정에서 본인도 스스로 건식 공법을 좋아하는 이유를 본인은 조립이 좋다. 왜냐면 오차율이 적고 생각 잘 하고 도면 잘 그리면 설계자가 더 잘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도면을 그려서 시공자에게 제공을 했을 때 시공자가 본인의 도면에 담긴 생각과 디자인을 오차율이 적게 최대한 똑같이 만드는 일, 정확히 알베르트 이후로 정착된 근대적 개념의 건축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개인적인 감상에서요. 건축가가 발표장에서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백반 건축 작품들의 독창성은 직영공사가 꼭 아니어도 스스로가 노동자로 공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계획과 시공이 분리된 시스템에서도 실현 가능한 작품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 빌드 어그로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건축 작품 자체의 가치 평가보다도 노동자 이야기, 현실적인 회사 운영에 대한 이야기, 팔 근육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진 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의 특정 질문에서 어떤 기성세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랄까요? 젊은 건축가의 작품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특정 관점이 감지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어요. 박정현 심사위원은 리소 건축 김대일 건축가에게 질의응답 시간에 리소 건축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내 외부를 교차시키는 배치 방식 같은 것이 혹시 공간, 스페이스, 그리고 1호제, 기호원으로 이어지는 특정 국내의 족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한편으로 손진 심사위원은 토도건축 김재웅 건축가의 이 평면에 대해서 80년대 국내 건축가들의 평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의식을 한 거냐라는 질문을 했죠. 물론 김대일 건축가, 김재웅 건축가 모두 대답은 No. 과하게 해석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게 보였어요. 혹시 젊은 세대의 건축가들이 한국 기성의 건축을 하나의 참조점으로 살피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일종의 편집증 같은 것이 작용을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현장에서 바로 오해로 밝혀졌지만 이런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또 젊은 건축가상 공개심사의 맛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공론장에서 특히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을 놓고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대화 과정에서 기성세대가 젊은 건축가들을 바라보는 조금은 특수한 관점이 미미하지만 노출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준비된 주된 내용들이었고요. 2022년 젊은 건축가상 심사위원이었던 한양대 건축학과 남성택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2022년 심사 말미에 소감으로 말을 했죠. 젊은 건축가상은 없어져야 한다. 라는 말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요. 남성택 교수는 모든 상이 그렇지만 특히 젊은 건축가상은 기성의 심사위원이 젊은 건축가들의 창의성을 길들이거나 누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이 젊은 건축가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겸손을 미덕으로 깔고 기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본인들의 작품 세계를 정제된 언어와 포트폴리오로 에디팅을 해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 상이 꽤 오랫동안 존재할 게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상의 혜택을 매년 누리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끄지 말고 이 상이 깜깜이 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편이 현실적으로는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끝! 건축 리뷰는 OPM.